총알이 트럭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뒷유리가 깨졌어요. 유리 파편이 쏟아졌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1,000억 원이 실려 있었습니다. 금괴와 달러, 김정은의 비자금이었어요. 제 뒤에는 아내와 40도 고열이, 세 살배기 딸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10년 이송한 수송관이었습니다. 평양 상위 1%의 계급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상관은 저에게 총을 들이댔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00억을 싣고 미친 듯이 달리는 트럭으로 탈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중앙당 비밀 창고 앞에서 벤츠 지프차 행렬을 유도하고 있었어요. 영하 20도의 밤 공기에 숨이 막혔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제 이름은 리도현, 32살이었죠. 중앙당 특수물자 1호 관리소 수송관이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달러, 다발에서 풍기는 독한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차가운 금괴 상자들이 빈틈없이 정렬되어 있었고 그 옆으로 VVIP 전용 고가 의약품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상자마다 붙은 라벨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독일제, 스위스제, 일본제, 일반 인민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약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검수하며 독일제 5톤 특수 수송 트럭에 옮겨 실었어요. 금괴 상자가 트럭 바닥에 놓일 때마다 묵직한 금소금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한 상자에 금괴 10개, 상자 하나의 무게만 해도 보통 사람 몸무게와 맞먹었죠. 당의 비자금을 지키는 파수꾼. 그 자부심이 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긍지였습니다. 평양 상위 1%의 엘리트로서 누리는 안락한 생활이 영원할 거라 굳게 믿었어요. 작업을 마친 뒤 트럭의 엔진, 출력과 제동 장치를 점검했습니다. 그때 상관인 최만술 상좌가 트럭 옆으로 다가왔어요. 리 수송관. 이 트럭 하부 유압 서스펜션은 5톤 이상의 하중도 거뜬히 견딘다. 알고 있나? 예.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저 트럭 성능을 자랑하는 것쯤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입가에 스친 미소가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죠. 새벽 업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평양 중구역의 아파트에서 아내 설어와 세 살배기 딸 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장마당 주변에서 헐벗은 인민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아이가 얼어붙은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당에 충성하면 저렇게 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내 가족에게는 오직 최고만을 허락하겠다. 그 결심이 제 충성심의 밑바탕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집 안에 따스한 온기와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서 와요. 밥 다 됐어요. 아빠. 별이가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제가 선물한 플라스틱 장난감, 청진기가 들려 있었어요. 아이는 청진기를 제 가슴에 대며 심장 소리를 듣는 신용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에요. 별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아이의 작고 부드러운 손바닥이 제 뺨을 만졌습니다. 차가웠던 제 얼굴에 온기가 번졌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별이를 재웠어요. 아이가 잠든 뒤 아내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조선중앙방송에서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재지도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늘 수송 리스트가 떠올랐습니다. 독일제 해열제가 유독 많았어요. 상자만 20개가 넘었죠. 고위층은 영생을 꿈꾸기라도 하는 걸까? 저토록 많은 약을 왜 쌓아두는 건지 묘한 괴리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 홀로 붉게 빛나는 주체 사상탑의 조명이 보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기록적인 한파로 서해안 갯벌이 콘크리트처럼 얼어붙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뉴스가 제 운명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아내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별이가 이상해요. 몸이 너무 뜨거워.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별이의 방으로 갔어요. 아이의 거친 숨소리와 끓는 듯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바닥이 데일 만큼 뜨거웠습니다. 괜찮아. 우리한테는 좋은 약이 있잖아. 곧 나을 거야.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열이 제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사실을. 1000억의 비자금보다 무거운 것이 있다는 걸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체온계 숫자가 40.2도를 가리켰습니다. 약장을 뒤졌어요. 당에서 배급받은 국산 해열제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시큼하고 퀴퀴한, 약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전분 같은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별이 입에 약을 넣어줬습니다. 1시간. 열이 그대로였어요. 2시간. 아이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째. 별이 입가에서 하얀 거품이 나왔어요. 손가락이 안쪽으로 꺾이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평양제한병원 응급실까지 5분 만에 도착했어요. 신호 3개를 무시했고 마주오는 차 한 대를 도랑으로 밀어냈습니다. 수송관 신분증이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체포됐을 겁니다. 병원 복도에 발을 디딘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밀려왔어요. 소독약과 땀, 그리고 뭔가 썩어가는 듯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절반이 나가 있었고 살아있는 불빛마저 깜빡거렸어요. 당직 의사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였는데 3시간째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가져온 약병을 건넸어요. 의사가 뚜껑을 열더니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가루를 손바닥에 털어 손가락으로 비볐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이거 어디서 받았소? 당 배급입니다. 의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약이 아니요. 옥수수 전분에 설탕 섞은 거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귀에서 삐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요? 진짜 약은 위에서 다 가져갑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건 이런 거요. 어제도 이거 먹고 내가 하나 죽었소. 제가 매일 트럭에 실어 나르던 약들이 떠올랐습니다. 독일 바이엘, 스위스 노바티스, 일본 다케다. 상자마다 붙어있던 VVIP 전용 스티커. 그것들이 전부 어디로 갔는지 그제야 이해됐어요. 진짜 약은 고위층 약장에 쌓이고 인민들 손에는 전분 가루가 쥐어진 거였습니다. 아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별이를 진찰했어요.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눈동자에 불빛을 비추고 목 림프절을 만져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폐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 이미 감염이 퍼지기 시작한 것 같소. 살릴 수 있습니까? 독일제 해열제가 있으면 가능하오. 없으면.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돈다발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 월급 전부였어요. 구해 주십시오.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의사 눈빛이 흔들렸어요. 돈을 받아들고 재빨리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눈동자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내일 아침까지 알아보겠소. 약속은 못 하오. 내일 아침이요? 지금 아이가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나도 방법이 없소. 오늘 밤이 고비요. 솔직히 말하면 내일 아침까지 버틸지 모르겠소.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했어요. 그때 구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품에는 작은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개가 뒤로 젖혀진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새끼, 우리 새끼. 여자가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쿵, 쿵. 둔탁한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가 말렸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 딸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몸이 움직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어요. 관리소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창고 외벽에 서치라이트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비실에서 밀랍과 성냥을 찾았습니다. 밀랍을 녹여 열쇠 모양을 떴어요. 손이 심하게 떨려서
뜨거운 밀랍이 손가락에 쏟아졌습니다. 살갗이 벗겨졌지만 아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창고 앞에 섰습니다. 주위는 고요했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고위층도 약을 빼돌려 팔아먹는데 내 딸 살리려고 한 병 가져가는 게 무슨 죄인가. 복제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어요. 손목을 돌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어요. 창고 안은 캄캄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약품 선반으로 갔어요. 독일제 해열제 상자가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약병 하나를 집었어요. 그 순간 등 뒤에서 스위치 소리가 났습니다. 형광등이 켜졌어요. 하얀 빛이 쏟아졌습니다. 리도현 수송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최만술 상좌가 권총을 든 채 서 있었어요. 총구가 제 가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던 사냥꾼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그 손에 든 게 뭔가? 그자는 처음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총구가 제 가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좌 동지. 이건 무릎 꿇어.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손에 든 약병이 떨렸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이 약 한 병만. 말이 끝나기 전에 최만술의 군화가 날아왔어요. 턱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입안이 터지며 피가 튀었어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이로 물자에 손을 댔어. 이게 무슨 죄인지 알아? 바닥에 엎드린 채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 반역죄야.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 3대가 수용소로 간다. 최만술이 쪼그려 앉았어요.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어요. 그의 눈이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탐욕스럽고 계산적인 눈이었어요. 근데 리 수송관, 내가 널 여기서 쏴 죽일 것 같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모르겠습니다. 최만술이 웃었어요. 낮게 목구멍에서 굴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쓸모가 있거든. 그가 일어서더니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어요. 제 앞에 던졌습니다. 펴봐.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맨 위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아내 이름, 딸 이름, 그리고 붉은 글씨로 정치범 수용소 이송 대상자라고 찍혀 있었어요. 이미 다 준비해놨어. 내가 서명만 하면 내일 아침에 내 가족은 요덕으로 끌려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요덕, 수용소. 들어가면 나오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어요. 아내와 별이가 그곳에서 짐승처럼 살다 죽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발, 가족만은 살고 싶어? 예. 그럼 거래하자. 최만술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수송 명령서였습니다. 내일 새벽 1,000억 비자금을 서해안 루트로 수송해. 해안 검문소 3군데를 통과해서 신의주 쪽으로 빠지는 거야. 지도를 봤습니다. 평소 수송 루트가 아니었어요. 내륙이 아니라 해안도로를 타는 경로였습니다. 검문소도 평소보다 적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이 루트입니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키는 대로만 해. 임무를 사고 없이 마치면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주지. 최만술이 책상 위에 약병을 내려놨어요. 제가 집었던 그 독일제 해열제였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딸 살려. 이상했어요. 너무 쉬웠습니다. 이로 물자에 손을 댄 죄를 이렇게 간단히 덮어준다고? 30년 동안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온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공짜는 없다는 걸. 최만술이 자리를 비운 틈에 책상을 훑어봤습니다. 서류 더미 사이에 뭔가 눈에 들어왔어요. 빼곡한 글씨 사이로 폭파 처리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목은 금괴 수송 사고 처리 계획서였어요.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송관 리도현이 수송 중 폭발물 테러를 당해 사망. 금괴 및 현금 1,000억 원 소실. 유가족에게 열사 칭호수여.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애초에 금괴 장부에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최만술이 빼돌린 돈, 그 부족분을 메꾸려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했던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죽을 운명이었어요. 해안 루트의 외딴 지점에서 대기하라는 지시.
거기가 바로 처형 장소였습니다. 호위 차량이라고 붙여준 병사들이 실은 저를 쏴 죽일 처형조였어요. 트럭과 함께 폭파해서 증거를 없애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최만술이 돌아왔어요. 생각 정리됐어? 예. 좋아. 내일 새벽 4시 출발이야. 늦지 마. 최만술이 담배를 건넸어요.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숨겼어요. 담배를 피우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다. 순순히 당할 수는 없어. 알겠습니다. 상좌 동지.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아내에게 약을 건넸습니다. 별이에게 먹이는 걸 지켜봤어요. 30분쯤 지나자 아이 이마의 열기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어떻게 구한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한테.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덫에 걸렸다는 걸 아내는 몰라야 했어요. 오늘 밤에 떠나야 해.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 별이 상태가 조금 나아지면 바로 출발해. 준비해도. 아내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묻고 싶어 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제 표정만 보고도 심각하다는 걸 알았겠죠. 병원을 나와 정비고로 갔어요. 구석에 방치된 폐급 구급차가 있었습니다. 그 번호판을 떼어냈어요. 내일 제가 몰 트럭에 탈 겁니다. 추적을 피하려면 번호판을 바꿔야 했어요. 머릿속으로 탈출 경로를 그렸습니다. 최만술이 지정한 해안 루트. 거기서 빠져나갈 틈이 있을 거예요. 검문소가 적다는 건 감시도 적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체제로부터 살아남는 것. 그게 조국에 대한 진짜 복수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창고로 가서 트럭 짐칸을 열었습니다. 금괴 상자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1,000억 원. 이 돈이면 세 가족이 평생을 살고도 남을 겁니다. 상자 고리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단단히 고정했어요. 이 무게가 우리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봤어요. 최만술이 멀리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비열한 미소가 어둠 속에서도 보였어요. 엔진을 걸었습니다. 평양 외곽 정비고에 도착한 건 새벽 1시였습니다. 트럭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타이어 압력을 최대치로 올리고 서스펜션을 가장 단단하게 조절했습니다. 손바닥에 검은 구리스가 묻었어요. 미끈거렸고 폐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트럭은 오늘부터 수송차가 아니라 탈출선이었어요. 짐칸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닥 철판을 뜯어냈어요. 금괴 상자와 달러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들어 옮겼어요. 상자 하나가 60kg이 넘었습니다. 10개를 옮기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00억 원. 이 돈은 인민의 피와 땀이었어요. 수십 년간 착취해 모은 돈. 최만술 같은 자들이 빼돌려 호화 저택을 짓고 외국에서 수입한 약을 쌓아두는 데 쓰는 돈. 그 약 한 병을 구하지 못해 어젯밤 병원에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돈으로 내 가족을 살리는 게 죄인가? 아니, 이건 정의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금괴 상자가 쌓일 때마다 트럭 자체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바퀴가 땅에 더 깊이 박혔어요. 서스펜션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최만술이 자랑하던 5톤 하중 유압 장치가 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은신처를 만들 차례였어요. 운전석 뒷벽을 뜯어냈습니다. 좁은 공간이 나왔어요. 성인 한 명이 웅크리면 겨우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설화와 별이를 숨길 겁니다. 용접기를 켜고 철판을 덧댔어요. 푸른 불꽃이 튀었습니다. 금속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눈이 따가웠지만 보호 장비를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끝내야 했어요. 별이야, 아빠가 반드시 숨 쉴 수 있는 땅으로 데려다 줄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위조 통행증을 만들었어요. 최만술이 준 공식 지시서 옆에 해안 지역 통행증을 끼워 넣었습니다. 인장은 관리소 창고에서 몰래 찍어둔 거였어요. 붉은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아 손가락에 묻어났습니다. 검문소에서 이게 발각되면 끝이었어요. 가족 모두 현장에서 사살될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예비 연료통 4개를 찾았습니다. 트럭 하단 프레임에 쇠사슬로 묶었어요. 영하 20도의 추위에 쇳덩이가 손바닥에 쩍쩍 달라붙었습니다. 살같이 찢어졌어요.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연료가 충분해야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어요. 한 번 멈추면 끝입니다.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어요. 집어들었습니다. 별이의 장난감, 청진기였어요. 어젯밤 급하게 떠날 때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에요. 별이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청진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건 반드시 가져가야 했습니다. 트럭 점검을 마쳤어요.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엔진이 돌아갔어요. 하지만 유압식 완충 장치가 팽팽하게 긴장된 게 느껴졌습니다. 천억의 무게를 견디느라 한계에 가까웠어요. 이 무게가 지뢰밭에서 우리를 지켜줄지 아니면 늪으로 밀어넣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군화 소리. 규칙적인 발자국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정비고 창문을 스쳤어요. 보이부 순찰되었습니다. 급히 전등을 껐어요. 어둠 속에 숨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멈췄어요. 창문 앞에서 손전등 불빛이 유리를 훑었습니다. 숨을 멈췄어요. 1초가 1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불빛이 지나갔어요.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어요. 정찰 보고였습니다. 서해안 해안로 결빙 상태 양호. 차량 통행 가능. 갯벌이 얼어붙었다는 뜻이었어요. 라디오에서 들었던 한파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영하 20도가 며칠째 계속되면서 바닷가, 갯벌이 콘크리트처럼 굳었어요. 그 길로 달릴 수 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내와 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별이 열은 내렸지만 아직 창백했습니다. 출발해야 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별이를 안고 트럭으로 갔어요. 뒷벽 공간에 들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 내지 마. 총소리가 나도, 폭발음이 나도 절대로. 알았어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저를 믿고 있었습니다. 설화와 별이가 좁은 공간에 들어갔어요. 철판으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냥 벽처럼 보였어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대시보드 안쪽 구석에 손톱으로 글씨를 새겼어요.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만난다. 새벽 4시 정각. 엔진을 걸었습니다. 평양에서의 30년. 그 모든 삶을 이 트럭 한 대에 싣고 떠나는 거였어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높은 확률로 죽을 거였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100% 죽습니다. 도박이라도 해야 했어요. 관리소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보초가 서치라이트를 켰어요. 하얀 빛이 운전석을 비췄습니다. 눈이 멀 것 같았어요. 수송증을 내밀었습니다. 보초가 확인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평양의 불빛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평양 외곽을 벗어나자마자 백미러의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2대였어요. 군용 지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최만술이 붙인 호위 차량이었어요. 호위가 아니라 처형도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천 가도로 접어들었어요. 도로 양옆으로 검은 숲이 이어졌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이었어요. 트럭, 전조등만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터졌어요. 700이요. 왜 정해진 속도보다 느린가? 즉시 속도를 높여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들이 감시하고 있었어요. 제가 도망칠 기회를 노리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태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엔진 출력 이상입니다. 과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조치 중. 거짓말이었어요. 엔진은 멀쩡했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알았다. 하지만 지정 시간까지 도착 못하면 책임진다. 무전이 끊겼습니다. 백미러를 봤어요. 2대의 전조등이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맹수의 눈 같았어요. 뒷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추워. 별이 목소리였어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따뜻한 곳에 가.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잠든 것 같았습니다. 아픈 아이를 이 죽음의 길로 끌고 왔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조수석의 설화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km 전방. 뭔가 이상했어요. 브레이크 등이 보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수십 대. 도로 전체가 빨간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연쇄 추돌 사고였어요. 결빙된 도로에서 트럭 한 대가 미끄러졌고 뒤따르던 차들이 줄줄이 들이받은 거였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경적 소리와 고함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백미러를 봤어요. 추격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끝이다. 갓길을 봤어요. 좁았습니다. 5톤 트럭이 지나가기에는 위태로울 정도로. 한쪽은 도랑이었고 반대쪽은 사고 차량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기어를 1단으로 낮췄어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트럭이 갓길로 올라탔어요. 차체가 기울었습니다. 설화가 비명을 삼켰어요. 잡아. 한마디만 했습니다. 설화가 손잡이를 움켜쥐었어요. 트럭이 사고 차량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좌우로 철제 팬더가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끼익. 날카로운 금속 마찰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나갔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추격 차량들이 따라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갓길은 지프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너비밖에 없었습니다. 쾅. 뒤에서 충돌음이 들렸어요. 백미러가 없어서 볼 수 없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추격 차량 한 대가 사고 트럭에 들이받은 거였어요. 남은 한 대가 무전을 쳤습니다. 702호가 이탈했다. 반복한다. 702호 이탈. 이제 숨길 게 없어졌어요. 저들은 제가 도망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엑셀을 끝까지 밟았어요. 트럭이 포효하며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사고 구간을 빠져나왔어요. 앞에 텅 빈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황해남도 해안도로 표지판이 보였어요. 여기서 우회전하면 해안도로로 빠질 수 있었습니다. 최만술이 지정한 루트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길의 끝이 처형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길은 검문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위조 통행증으로 뚫을 수 있는 건 이 길뿐이었어요.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람이 거세졌어요. 트럭 문틈으로 영하 20도의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휘파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오른쪽으로 검은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보이지 않았어요. 얼어붙은 거였습니다. 갯벌까지 전부. 저 얼어붙은 갯벌. 2로 달릴 수 있을까? 생각이 스쳤어요.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백미러 위치에 뭔가 비쳤습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은 추격 차량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거였어요. 설화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쪽. 그게 대답의 전부였어요.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쪽이 어디인지, 거기까지 어떻게 갈 건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아는 건 하나뿐이었어요. 멈추면 죽는다는 것. 트럭이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1000억 원의 무게가 차체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 무게가 우리를 살릴지 죽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전방의 해안 검문소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탕. 뒤유리가 깨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조수석으로 쏟아졌어요. 설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총격이 시작된 거였어요. 고개 숙여 바닥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설화가 좌석 아래로 몸을 웅크렸어요. 탕, 탕, 탕. 총알이 연달아 날아왔습니다. 짐칸에서 둔탁한 금속음이 들렸어요. 금괴 상자에 박히는 소리였습니다. 1000억 원이 방탄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별이만은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속으로 빌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어요. 다시 오른쪽으로. 지그재그로 달렸습니다. 조준을 방해하려는 거였어요. 트럭이 휘청거렸습니다. 1000억의 무게 때문에 무게중심이 흔들렸어요. 전복될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핸들이 미끄러졌습니다. 타이어가 노면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고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백미러로 봤어요. 추격 차량이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조수석에서 누군가 상체를 내밀고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전방에 터널이 보였습니다. 짧은 터널이었어요. 200m쯤 되어 보였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이었어요. 터널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전조등을 껐어요. 동시에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캄캄해졌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어요. 트럭이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저놈들 중 하나는 저승길 동무로 데려간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쾅! 뒤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충격이 트럭 전체를 흔들었어요. 추격 차량이 내 트럭 뒤를 들이받은 거였습니다. 동시에 제 이마가 핸들에 부딪혔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뭔가 뜨거운 게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피였습니다. 백미러가 없어도 알 수 있었어요.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추격 차량이 화염에 휩싸인 거였어요. 입안에 피가 고였습니다. 비릿한 맛이 혀끝에 퍼졌어요. 그 맛이 오히려 흐릿해지던 정신을 깨워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터널을 빠져나왔어요. 다시 전조등을 켰습니다. 앞으로 달렸어요. 하지만 백미러에 또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남은 한 대였어요. 포기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총이었어요. 운전석 쪽으로 총탄이 쏟아졌습니다. 왼쪽 창문이 깨졌어요. 유리 조각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따끔 하더니 화끈거렸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이 돈은 인민의 피다. 너희 같은 살인귀들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 이를 악물었습니다. 엑셀을 더 세게 밟았어요.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오일 게이지가 위험 수위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총알이 어딘가를 맞힌 거였습니다. 엔진이 과열되고 있었어요. 그때 뒷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아빠. 별이 목소리였어요.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이 다시 오른 거였어요. 거의 다 왔어, 별이야. 조금만 참아. 대답이 없었어요. 아이가 다시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하늘이 무너져도 너만은 살려낼 거다. 창밖으로 검푸른 서해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바다는 우리를 삼키려는 괴물처럼 보였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퍼덕퍼덕. 올려다봤어요. 헬기였습니다. 보이브 마크가 보였어요. 서치라이트가 트럭을 비췄습니다. 하얀 빛이 쏟아졌어요. 나처럼 밝아졌습니다. 지상에서 추격 차량, 공중에서 헬기, 협공이었습니다. 저 앞에 뭔가 보였어요. 해안선을 따라 설치된 거대한 철제 차단벽이었습니다. 비상 게이트, 높이가 3m는 되어 보였어요. 저걸 넘지 않으면 갯벌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어요. 설아야, 소리쳤습니다. 뭐든 꽉 잡아. 차단벽 들이받는다. 설아가 손잡이를 움켜쥐었어요. 뒷벽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별이가 버텨주길 빌 수밖에 없었어요.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계기판의 빨간 불이 미친 듯이 깜빡였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오른쪽 끝까지 올라갔어요. 80km, 90km, 100km. 철제 게이트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초소의 군인들이 보였어요. 총을 들고 있었지만 쏘지 못했습니다. 이쪽을 향해 돌진하는 5톤 트럭을 보고 얼어붙은 거였어요. 병사들이 양옆으로 뛰어 피했습니다. 천억의 금괴가 실린 트럭이 철제 차단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천둥이 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천둥보다 더 거대한 소리였습니다. 철제 게이트가 찢어지는 소리,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 엔진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한꺼번에 터졌어요. 트럭 앞머리가 두꺼운 철문을 뚫고 나갔습니다. 강철길이 맞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어요. 파란 불꽃, 주황색 불꽃, 눈앞이 번쩍였습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어요. 안전벨트가 가슴을 조였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핸들을 놓지 않으려고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움켜쥐었습니다. 차단벽이 뒤로 날아갔어요. 아니, 우리가 앞으로 뚫고 나간 거였습니다. 눈앞에 갯벌이 펼쳐졌습니다. 광활하고 황량한 서해 갯벌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 얼어붙은 갯벌이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넘었다. 목소리가 나왔어요. 제 목소리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지옥의 문을 부수고 나온 거였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부서진 엔젤룸에서 하얀 증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깨진 앞줄이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어요. 퍼덕퍼덕. 헬기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에서 서치라이트가 트럭을 비췄어요. 나처럼 밝았습니다. 두두두두두. 기관총 사격이 시작됐어요. 갯벌 바닥에 흙먼지가 솟구쳤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총탄이 트럭 주변을 때렸어요. 툭툭툭. 지붕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총알이 철판을 때리는 소리였어요. 마치 죽음이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갯벌로 진입했어요. 순간 트럭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속도가 급격히 줄었어요. 바퀴가 진흙을 밟은 거였습니다. 빠지면 끝이다. 핸들을 꽉 잡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갯벌 표면을 살폈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진흙이었어요. 밝게 반짝이는 부분은 얼음이었습니다. 얼음 위로만 달려야 했어요. 핸들을 틀었습니다. 트럭이 얼어붙은 구간으로 올라탔어요. 바퀴가 얼음을 밟자 속도가 다시 붙었습니다. 쩍. 얼음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체 아래에서 났습니다. 얼음이 버티고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5톤 트럭에 1,000억 원의 금괴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무게가 역설적으로 우리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헛돌지 않았어요. 타이어가 얼음을 꽉 물고 있었습니다. 금괴의 무게가 트럭을 짓눌러서 접지력을 유지시켜 준 거였어요. 하늘이 우리를 돕는 건가? 영하 20도의 혹한. 며칠째 계속된 한파가 갯벌을 콘크리트처럼 얼려놓았어요. 그 살인적인 추위가 오히려 우리의 탈출로가 된 거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차단벽 너머로 추격 차량의 전조등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멈춰 있었어요. 갯벌로 진입하길 망설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무거운 5톤 트럭도 위험한 길이었어요. 일반 지프가 들어오면 바로 빠질 겁니다. 설아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어요. 뒷벽 쪽을 봤습니다. 별이는 설아가 틈으로 손을 넣어 확인했어요. 숨 쉬고 있어요. 의식은 없는 것 같아요. 살아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때 별이가 눈을 떴습니다. 충격에 잠시 깬 거였어요.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별이야. 아빠 여기 있어. 조금만 더 버텨줘.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어. 별이가 다시 눈을 감았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조수석 바닥을 봤습니다. 뭔가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집어들었습니다. 독일제 해열제 병이었어요. 깨지지 않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이걸 별이에게 먹여야 해. 빨리. 앞을 봤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치라이트였습니다. 남한군 초소였어요.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하지만 중간에 뭔가 있었어요. 갯벌 곳곳에 붉은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삐죽삐죽 솟아 있었어요. 규칙적인 간격으로. 지뢰밭 표시였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추격자보다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땅 밑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죽음. 지뢰. 헬기가 다시 다가왔어요. 서치라이트가 트럭을 비췄습니다. 놓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헬기도 갯벌 위까지 내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이 한파에 너무 낮게 비행하면 엔진이 얼어붙어요. 고도를 유지한 채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지옥이다. 엑셀을 밟았어요. 트럭이 얼어붙은 갯벌 위를 달렸습니다. 붉은 깃발들 사이로. 지그재그 주행은 포기했어요. 지뢰밭에서는 자살행위였습니다. 가장 단단해 보이는 결빙 구간만 골라서 직선으로 달렸어요. 1,000억 원의 금괴 무게가 트럭을 짓눌렀습니다. 타이어가 얼음을 꽉 물었어요. 헛돌지 않았습니다. 이 무게가 없었으면 진작 빠졌을 거예요. 갯벌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짠, 내와 비릿한 바다.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슝. 머리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올려다볼 틈도 없었어요. 쾅.
트럭 옆 10m 지점에서 폭발이 터졌습니다. 헬기가 로켓포를 쏜 거였어요. 거대한 진을 기둥이 솟구쳤습니다. 트럭이 크게 휘청거렸어요. 차가운 진흙 파편이 깨진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으악! 설화가 비명을 질렀어요. 괜찮은지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핸들을 꽉 잡고 앞만 봤어요. 너희는 당의 돈을 지키려 하지만 나는 내 아이의 숨을 지키려 한다. 누가 이기나 보자. 앞유리에 진흙이 묻었습니다. 닦으려고 와이퍼를 켰어요. 하지만 영하 20도의 추위에 진흙이 금방 얼어붙었습니다. 시야가 반쯤 가려졌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깨진 옆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피부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흐릿해지던 정신을 깨워줬어요. 슝! 또 로켓포 소리가 났습니다.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어요. 쾅! 방금 지나온 자리에서 폭발이 터졌습니다. 1초만 늦었으면 직격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랫소리였어요. 가느다란 떨리는 목소리. 설화였습니다. 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거친 엔진 소리 사이로 아내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눈물인지 바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잘도 잔다. 우리 아가. 별이 손을 만져봤어요. 다시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해열제 효과가 떨어진 거였어요. 고열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조금만 더 버텨. 남쪽 병원에 진짜 의사를 만날 때까지만.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피할 수 없었어요. 결단을 내렸습니다. 트럭의 모든 등을 껐어요. 전조등, 후미등, 계기판까지 전부 캄캄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무등화 주행, 본능으로 달렸습니다. 달빛에 반사되는 얼음 표면만 보고 핸들을 돌렸어요.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허공을 헤맸습니다. 방향을 잃은 거였어요. 어둠 속에서 얼어붙은 갯벌이 은하수처럼 반짝였습니다. 기묘하고 쓸쓸한 풍경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죽음의 땅인데도 저 멀리 남쪽의 서치라이트가 보였어요. 남한군 초소. 그 불빛만을 이정표 삼아 달렸습니다. 갑자기 트럭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앞바퀴가 쑥 내려앉았습니다. 얼음이 깨진 거였어요. 차체가 한쪽으로 위태롭게 기울었습니다. 안 돼. 소리쳤어요.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모두 진흙 속의 시체가 됩니다. 기어를 1단으로 낮췄어요.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엔진이 터질 듯한 굉음을 냈어요. 바퀴가 진흙을 퍼올렸습니다. 뒤로 튀었어요. 차체가 덜컹거렸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엑셀을 밟았어요. 엔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익. 앞바퀴가 진흙에서 빠져나왔어요. 트럭이 다시 얼음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왼쪽 앞바퀴 밑에서 폭발이 터졌어요. 지뢰였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핸들이 제멋대로 돌아갔어요. 왼쪽 손목이 꺾였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느껴졌습니다. 비명이 나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쾅. 두 번째 폭발. 오른쪽 뒷바퀴 근처였어요. 쾅. 세 번째. 쾅. 네 번째. 트럭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옆으로 기울었어요. 전복되는 줄 알았습니다. 잡아. 소리쳤어요. 누구한테 한 말인지 몰랐습니다. 서로한테인지, 별이한테인지, 아니면 나 자신한테인지. 쾅. 다섯 번째 폭발이었습니다. 트럭이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착지했습니다. 충격이 온몸을 때렸어요. 이빨이 부딪혀 혀를 깨물었습니다. 피가 입안 가득 고였어요. 그리고 트럭이 멈췄습니다. 옆으로 기울어진 채 완전히 멈췄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철조망이 보였어요. 녹슨 철조망. 그 너머로 서치라이트가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만이었어요. 우리가 해낸 거였습니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군화 소리. 여러 명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들렸어요. 북한 말투가 아닌 부드러운 남한 말투. 거기 움직이지 마. 구급차 불러. 눈앞이 흐려졌어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핸들을 놓았어요. 별이. 설화. 살았어.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의식이 꺼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어디인지 몰랐어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울음소리였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우렁차고 힘찬. 별이. 고개를 돌렸어요. 옆 침대에 별이가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하지만 그건 열 때문이 아니었어요.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였습니다. 살았구나. 우리가 정말 그 차가운 지옥을 빠져나온 거였어요. 응급실이었습니다. 하얀 조명이 방 전체를 밝히고 있었어요. 의료기기들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삐, 삐, 삐. 평온한 소리였어요. 북한 병원에서 들었던 그 스산한 침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설아가 별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를 바라봤어요. 젊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깔끔한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셨네요. 아이 열은 다 잡혔습니다. 해열제 처방해 드릴게요. 담담한 말투였어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아이가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폐렴 초기였는데 항생제 투여하니까 금방 좋아졌어요. 며칠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을 겁니다. 의사가 분홍색 약병을 건넸어요. 해열제 시럽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달콤한 딸기 향기가 났어요. 이거 얼마입니까? 이상한 질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가 웃었어요. 5,000원이요. 편의점에서도 파는 거예요.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어요. 5,000원. 편의점. 처방전 없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1,000억을 들고 갯벌을 건넜어요. 지뢰밭을 뚫었습니다. 총알을 맞았어요.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그 모든 사투가 고작 5,000원짜리 약 때문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구할 수 있는 약이, 이곳에서는 아무 가게에서나 살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나왔어요. 내 목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울음소리였어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설아가 별이를 안고 제 옆으로 왔어요. 셋이 함께 울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찬 박동.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제가 가져온 건 금괴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권리였어요. 며칠 뒤 정부 조사관이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예에 바르고 정중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더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리도연 씨, 트럭에서 발견된 금괴와 현금에 대해 확인할 게 있습니다. 예, 총액이 대략 1,000억 원 상당입니다. 이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건가요? 설아가 저를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결정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1,000억 원. 평생 일해도 못 버는 돈이었어요. 그 돈이면 서울에 집을 사고 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포기합니다. 조사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그 돈은 인민의 고열입니다. 말을 끊었어요. 북한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돈이에요. 약 하나 알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들, 굶주리는 가족들, 그 사람들한테서 빼앗은 돈입니다. 저는 그 돈에 손대고 싶지 않아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적었습니다. 그럼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제 딸의 정상, 체온 36.5도. 그거면 충분합니다. 조사관이 멈칫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열이 나도 약을 구할 수 있는 나라.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나라. 그런 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조사관이 한참을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떠난 뒤
설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후회 안 해요? 안 해. 진심이었어요. 1,000억 원보다 귀한 게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별이의 따뜻한 체온, 설아의 손, 그게 전부였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본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하늘 아래서는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별이가 제 손가락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36.5도. 정상 체온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던 전부였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배달 기사로 살고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에 서너 시간을 달립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쳐도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이 길은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 없는 자유로운 길입니다. 퇴근길이었어요. 마트에 들렀습니다. 딸기 한 상자와 동화책 한 권을 샀어요. 7살이 된 별이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상자를 안았어요. 달콤한 딸기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동화책 표지가 빳빳했어요. 새 책,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잠시 생각했어요. 5년 전 그날, 트럭에 실었던 금괴 상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한 상자에 60kg, 수십 개를 실었죠. 1,000억 원어치. 지금 제 손에 든 건 딸기 한 상자와 동화책 한 권이에요. 무게로 치면 2kg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게 더 무거웠어요. 금괴 100개보다 묵직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별이가 달려왔어요. 제 품에 안겼습니다.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기가 났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딸기 사왔어. 진짜 고마워요, 아빠. 별이가 상자를 받아들고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설아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응. 밥상 앞에 앉았어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계란말이. 평범한 저녁 식사였어요. 이 평범한 저녁 식사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할 기적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물가가 올랐다. 교통이 막힌다. 날씨가 춥다. 사람들의 사소한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며 생각했어요. 그 사소한 불평조차 자유가 있는 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치라는 걸.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별이는 거실에서 동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옆에 앉아 함께 봐주고 있었어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북쪽 하늘에도 같은 별이 떠 있겠죠. 북에 남겨진 동료들이 떠올랐어요. 창고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무사할까? 어둠 속에 잠긴 북녘 땅을 상상하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가끔 꿈을 꿔요. 언젠가 자유의 땅이 된 그곳에 진짜 약을 가득 싣고 다시 달려가는 꿈을. 5,000원짜리 해열제를 수천 개 싣고 가는 겁니다. 더 이상 가짜 전분 가루를 먹이지 않아도 되는 세상. 내가 가져온 1,000억은 사실 돈이 아니었어요. 내 아이에게 미래를 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별이 책상 위에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읽으면 안 되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배달부다. 서툰 글씨였어요. 삐뚤빼뚤했습니다. 맞춤법도 틀렸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받은 어떤 훈장보다 값진 문장이었습니다. 중앙당 수송관 시절 당에서 받은 표창장이 몇 개 있었어요. 다 버렸습니다. 그것들은 거짓이었으니까. 이 서툰 글씨 한 줄이 진짜였어요. 별이가 잠들었습니다. 방으로 가서 이마를 짚어봤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뜨겁지도 않았어요. 36.5도. 정상 체온이었습니다. 5년 전 이 온도를 지키려고 1,000억을 들고 갯벌을 건넜어요. 지뢰밭을 뚫었습니다. 총을 맞았고 뼈가 부러졌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약국에 가면 돼요. 5,000원이면 됩니다. 처방전도 필요 없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픈 아이에게 정직한 약을 줄 수 있는 것,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것,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별이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비로소 나의 긴 여정이 끝났구나. 아니, 끝난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여정. 숨지 않아도 되는 여정. 그냥 살아가면 되는 여정. 내일도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릴 겁니다. 누군가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퇴근길에 딸기를 사고, 집에 돌아와 가족과 저녁을 먹을 거예요. 평범한 하루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압니다.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평범함이라는 걸. 잠든 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댔어요. 따뜻했습니다. 1000억의 비자금보다 귀한 나의 딸. 그 아이의 36.5도를 지키는 아빠로 살아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끔 약국 앞을 지나갑니다. 진열대에 놓인 해열제가 보여요.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자유란 거창한 게 아니구나. 아픈 아이에게 약을 줄 수 있는 것,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것, 내일도 가족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자유였어요. 주인공 리도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